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입니다. 2억 7,400만 원이니까 입찰 보증금은 2,740만 원이었는데요. 이 돈을 날렸다는 뜻입니다. 이 낙찰자는 왜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이렇게 날려버렸을까요?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업으로 경매 투자하고 있는 양제이션입니다. 부가스터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물론 경매 투자는 리스크가 당연히 있는 투자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안 하고 하면 정말 위험한데요, 우리가 필요한 지식만 딱 공부를 하면 경매 투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가스터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돈을 날린 실패 사례를 가져왔고요, 어떤 것을 봐야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성공 사례 물건을 통해서 어떤 조건을 우리가 보면 또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매 투자 실패 사례를 먼저 알려드려 볼게요. 지금 이 물건은 성북구 도남동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요, 유찰되는 걸 보시면 감정가 8억 3,800만 원에서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자, 이때 5억 7,300에서 누군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납을 했어요. 여러분 미납을 했다라는 거는 입찰을 할 때 입찰 보증금을 내고 그것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입니다. 2억 7,400만 원이니까 입찰 보증금은 2,740만 원이었는데요. 이 돈을 날렸다는 뜻입니다. 이 낙찰자는 왜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이렇게 날려버렸을까요? 권리 분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권리 분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경매 물건에서는요,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법원에서는요, 권리 분석을 자신들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 결론 레포트를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서류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물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 같이 보시죠. 자, 이 물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좀 복잡하게 생겼겠지만요, 자, 항상 우리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다면요,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데요. 자,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보냐? 바로 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일자가 요 위에 있는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빠르다면 대항력이 있고 느리다면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이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18년 2월 14일이고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18년 11월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현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고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만약 5억 7,300에 낙찰을 받았다면요, 내가 5억 7,300을 법원에 내고 나중에 이 임차인한테 전세 보증금을 또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내가 낙찰받은 금액은 5억 7천 플러스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임차인의 보증금은 4억 4천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낙찰자는 바로 얼마에 낙찰받은 걸까요? 5억 7천에 4억 4천을 더해서 10억 1천에 낙찰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 아파트의 시세가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요, 8억 중반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억 3천에서 8억 후반 사이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경매는 시세보다 더 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이분은 10억 넘게 적은 게 아니라 인수하는 보증금이 없다고 생각하고 5억 7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분은 보증금 3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서류를 꼭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지 안 하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다고 한다면 이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내가 만약 이와 같은 조사를 할 자신이 없다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물건만 골라서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요,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고 권리 분석이 아무 문제 없지만 몇 천만 원의 수익을 얻은 성공 사례 물건들도 한번 보러 가시죠. 권리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물건에요. 자, 이 물건은 김해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이 물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요, 우리의 임차인의 유무와 그리고 임차인이 있다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가 정말 중요한 분석이고요.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 거는 이 매각 물건 명세서의 밑에 흰색 세 줄 칸이 있죠. 이 칸에 또 뭔가가 적혀 있으면 우리는 또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 흰색 세 줄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죠? 양제이션 이거를 아디다스라고 그럽니다.
아디다스인 걸 꼭 확인하시고요. 아디다스인 걸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 임차인이 있다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게 권리 분석의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임차인이 있군요. 자, 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일자는 1999년 1월 20일, 그리고 최선순위 설정은 2016년 9월. 전입신고 일자가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빠릅니다. 자, 그렇다면 대항력이 있네요. 자, 이 물건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다, 보증금을 인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매각물건 명세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임차인은 채무자의 전 배우자로 별도의 임대차 계약 없이 사용 중이다. 이미 답을 정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대항력이 있으려면 임대차 계약이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법원에서는 어떤 해답을 줬나요?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대항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요, 얼마에 낙찰된지 한번 볼까요? 경쟁률은 무려 4명입니다. 4명도 저는 제 생각보다 높게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자, 4명이고 낙찰은 1억 2천대로 낙찰이 됐습니다. 자, 이 물건 시세 한번 보러 갈까요?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물건은 현재 시세가 1억 7,500에서 2억 사이의 시세를 띄고 있습니다. 못해도 1억 7천이라고 잡아도요, 1억 2천에 낙찰 받았다면 4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경쟁이 작았고 싸게 낙찰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권리 분석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의 차이일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본다면요, 분명 전입신고 일자가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빨라서 많은 초보분들은 대항력이 있는 물건이라서 아이고 무서워 이랬을 겁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하나의 단서, 대항력이 있어 보이지만 외형으로는 실제 임대차 계약이 없었다는 점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임차인의 대항력은 실제 없는 겁니다. 이 권리 분석을 아는 사람 4명만 입찰을 들어왔고 그 중에 가장 높게 적은 사람은 4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라는 겁니다. 방금 낙찰받은 금액이 1억 2,700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4층이 1억 7,500부터 2억까지 나갔고요. 이 물건은 2층이었기 때문에 1억 7천으로 우선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억 2,700에서 1억 7천이면 그냥 계산만 해본다면 4,300만 원의 수익이 났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경매라는 건 비용들이 또 많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4,300만 원에서 비용을 다 빼야 순수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되겠죠. 자, 비용들은 어떤 게 될까요? 취득세, 양도세. 취득세는 1억 2,700이면 한 150만 원 정도 하고요. 양도세라는 거는 만약에 이걸 단타 투자를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한 10에서 20 정도를 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억 7천에 팔아서 한 15%를 냈다 치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취득세 한 150만 원, 양도세 팔았을 때 한 250만 원, 총 400만 원, 그 다음에 법무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500만 원, 그 다음에 대출 이자가 또 한 2달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 또 100만 원 더 해줄게요. 그러면 600만 원, 그 다음에 팔았을 때 또 중개 수수료를 내야겠죠. 그것도 한 100만 원, 한 700만 원. 만약에 점유자가 계속 안 나가서 이사 비용을 줄 수가 있죠. 이래저래 하면은 한 600에서 1000만 원 사이 정도가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1억 2,700에서 비용이 한 800만 원 나갔다고 치면 총 투자 금액은 1억 3,500만 원. 여기서 1억 7천에 팔았다면 나한테 순수하게 남는 거는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내가 만약에 금매라서 500만 원 더 빼줬다 하더라도 3천만 원이 남겠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매로 돈이 안 된다, 너무 높게 낙찰된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경쟁률이 적으면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한 원리입니다. 방금 본 물건도 김해라는 조금 지방에 있는 물건이죠. 그래서 경쟁률은 적었고요. 그리고 권리 분석이 살짝 애매했죠. 그래서 더 경쟁률이 작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실거래를 보셨잖아요. 실거래는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싸게 받아서 단기 매도로 빠르게 판다면 굳이 수도권, 서울물건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우선 권리 분석이 중요하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시세조사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나 빌라를 초보들은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우리 실거래 사이트에 막 팔리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대로 팔린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파트라도 개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향인지 동향인지 뷰가 좋은 동이든지 아니면 동이 조금 더 정문에 있다든지 이 차이 때문에 실제 매매가의 5에서 10%가 편차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단기 매도를 한다 치면요 5에서 10%의 수익을 잡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개별성을 잘 측정을 못하면 남지 않거나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낙찰이 너무 높게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정말 권리 분석도 쉽고 누구나 원하는 아파트라면 경매 공부한 사람들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금매가에 붙어서 낙찰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런데 경쟁을 피하는 물건을 하면 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도요, 1명에서 5명이 들어오는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물건 낙찰 사례가 계속 제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물건들은 조금 겁이 날 수도 있죠. 초보자들이 하기에. 근데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그런 리스크들을 피해갈 수가 있다면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27 대출 규제는 수도권의 가계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건 가계자금 대출과 사업자 대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하고 있는 DSR 규제라든지 627 규제는 다 가계자금 대출이고요. 사업자 대출이라는 거는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매한 많은 분들은요. 가계자금 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로 대출을 일으키고 있고 사업자 대출이라는 건 DSR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627 가계자금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가계자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면 경매 대출이라도 분위기는 조금 이렇게 수그러드는 분위기는 있지만 실제 낙찰가의 80% 정도는 현재 저희 수강생도 그렇고 다 대출을 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비법이라 하기도 그런 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법원에서는 권리 분석을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그 서류가 바로 매각물건 명세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만 해석을 잘해도 초보분들은 문제가 없는 물건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권리 분석이 너무 복잡하다라는 인식에 쌓이면 더 하기가 힘듭니다. 실제 권리 분석은요 생각보다 안 어렵습니다. 물론 권리 분석이 어려운 걸 일부러 해서 경쟁률을 떨어뜨리는 단계로 갈 때는 권리 분석이 엄청 어려워집니다. 근데 우리 초보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경매 물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매각 물건 명세서 보고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물건들만 해도 우리는 돈 벌 수 있어요. 명도라는 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명도라는 건 우리가 낙찰받고 거기 누군가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채무자든 임차인이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불법 점유자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집이기 때문에 이분을 이사를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점유자분들을 이사시키는 것, 내보내는 행위를 명도라고 합니다. 명도가 저도 초보 때는 많이 두려워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저희 수강생 사례까지 한 100몇십 건을 명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제가 명도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에서 대부분의 명도는요, 쉽게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이사 나가실래요? 언제 나가십니까? 이사 나가기 힘드십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조율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협의를 통해서 다 조율이 되고요. 물론 중간중간 조금 불편한 명도도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매라는 건 너무 좋은 게요. 인도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일반 매매 상황에서 점유자가 안 나가면 우리는 명도 소송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막 1년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경매에서 말하는 인도명령 제도라는 거는 만약 이 점유자랑 협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빠르면 2, 3개월만 해도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협의 명도로 되지만 만약에 협의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장치가 있다라는 게 경매는 매우 든든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가요? 이 강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10개 중에 하나가 될까 말까? 그런데 강제 집행까지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는 타되 마음으로는 협의로 끝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강제 집행까지 가는 동안 또 우리가 뭐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점유자한테 법원에서 막 서류가 날아가요. 그 자체가 압박이 되는 겁니다. 그 압박 상황 속에서 협의가 대부분은 끝이 납니다. 맞습니다. 이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개인 명의로 우리가 1년 이내에 팔면요, 우리가 번 양도 차익의 무려 77%를 내야 됩니다. 원래 부동산이란 건 50%인데요. 지금 중과가 되어 있어요. 20%가. 거기서 지방교육세까지 하면 77%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도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지금은 매매사업자라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 매매사업자가 뭐냐면 이 주택을 사고 파는 거를 매매업으로 사업의 형태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고 우리가 이걸 낙찰받아서 팔게 되면 개인 양도세가 아니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으로 우리가 신고를 하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77%가 아니라 우리가 번 소득에 합쳐서 신고를 하게 되니까 소득이 작은 사람이면 거의 6%, 소득이 좀 있다 하더라도 최대 한 20%, 너무 많이 벌면 30% 내기도 합니다. 보통 10에서 20% 사이더라고요. 제가 보면요. 이 정도의 금액만 내면 되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지 않습니다. 다 현재 이걸로 단기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매매 사업자는 비규제 지역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규제 지역에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규제 지역에 있는 물건을 매매 사업자로 우리가 팔게 되면요. 비교과세를 해가지고 개인 양도소득세와 그 다음에 매매 사업자로 인한 사업소득세를 비교해서 높은 걸 내게 되거든요. 당연히 77%를 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규제 지역에는 매매 사업자를 하시면 안 되고 비규제 지역에서만 매매 사업자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입찰 전에 체크해야 될 게 늘어뜨린다면 많이 있겠지만 제가 딱 5개만 중요한 걸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당연히 경매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하라. 거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는 걸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물건 분석을 할 때 쓴 어플인데 실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보통 호갱노노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이라는 어플이 너무나 훌륭하거든요. 그 어플을 들어가면 이 경매 물건의 입지도 볼 수 있고 개별성, 뭐 주차라든지 남향, 동향, 뭐 연식이라든지 이런 거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부동산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사이트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경매 물건의 입지와 시세 판단하는 게 두 번째 체크리스트가 될 거고,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네이버 부동산의 우리 경매 물건의 매물 가격을 알자입니다. 왜냐면 이것도 시세조사의 연장선상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에 팔려 왔는데요. 실거래 사이트를 보니까 네이버 매물에도 1억에 막 10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과연 1억에 팔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보다 현재 좀 더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경쟁 매물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데이터를 얻어서 현장 가서 정확한 팔리는 시세를 알아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우리 네 번째로 체크해야 될 거는 입찰 전에 입찰가 산정을 해야 됩니다. 입찰가 산정이 뭐냐면 내가 얼마에 써야 되냐, 얼마에 입찰해야 되냐를 정하는 건데요.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단기 매도를 한다고 한다면 얼마의 수익을 남겨야 될지 먼저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경매 투자에서 비용이 얼마큼 나갈지를 또 세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입찰가 산정은 제가 공식을 말씀드리면 금매가 마이너스 비용 마이너스 수익을 하면 나의 매입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입찰가거든요. 이거를 딱 계산해가지고 내가 얼마를 써야지 나중에 이 비용을 들여서 최종적으로 내가 얼마의 수익이 나는지를 나올 수 있겠죠. 이 과정 너무 중요한 체크사항이고요. 다섯 번째 체크사항은요. 처음으로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할 때 많이 긴장되거든요. 그래서 가서 입찰표를 적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입찰하기 전날 경매 법원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입찰표를 우리가 다운받아서 그 전날 집에서 작성을 하세요. 입찰표를. 그러면 우리가 틀릴 리가 없겠죠. 그렇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날 입찰할 때 제출해도 됩니다. 꿀팁이죠. 그래서 경매 법원 사이트에서 입찰표를 다운받아서 미리 작성을 하자. 이게 다섯 번째 제가 체크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무서웠던 실패 사례도 말씀드렸고 반대로 성공 사례도 말씀드렸고 그랬는데요. 이 경매라는 거는 당연히 리스키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리스크한 물건이 100개 중에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하면 이 리스크를 다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제대로 하면 큰 수익까지도 우리는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 사람들이라면 이 경매 투자 공부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면 돈이 된다. 너무 재밌는 공식 아닐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부가스터디에서 저랑 같이 경매 공부 열심히 해보시죠.